그녀는 겨우 12살이었고 결핍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정직함, 망설임 없이 돈이 가득 든 지갑을 돌려주면서 모든 것을 바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잊혀진 과거와의 재회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김민지는 서울 금천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12살 생일을 맞이했다. 작은 케이크와 부모님의 애정 어린 눈빛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김재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몸을 혹사시켰고 어머니 서연은 낮에는 마트 캐셔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로 하루의 끝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에는 항상 밀린 고지서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주신 이 책 봤니? 서연이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며 물었다. 민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다. 정직은 가장 큰 부자의 길이라는 제목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네가 가진 게 적을수록 네 영혼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고. 서연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정직함을 지키려 노력했다. 비록 그녀의 교복은 이미 형편없이 낡았고 신발은 발가락이 비집고 나올 정도로 작아졌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다음 날 민지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친구 유나와 함께 강남역으로 향했다. 친구의 사촌이 일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음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금천구에서 강남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 걸렸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것 같았다. 여기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봐. 민지가 고급 브랜드 쇼윈도를 지나며 속삭였다. 눈부신 보석, 고급스러운 옷, 최신 전자제품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도 다 빚내서 살아. 그때였다. 민지의 눈이 그들 앞에서 걷고 있는 한 남자에게 꽂혔다.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든 채 그는 전화통화에 열중해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유나야, 저 아저씨는 진짜 부자 같아. 민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남자의 지갑이 그의 뒷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보드에 떨어졌다. 하지만 통화에 몰두한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도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다. 민지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기, 유나가 망설였다. 우리가 그냥, 민지는 이미 지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지갑을 집어들었다. 지갑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살짝 열어보니 수많은 신용카드와 현금 다발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돈이면 아빠의 등골 수술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녀는 새 교복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정직은 네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란다, 민지야.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저기요, 아저씨, 그녀가 소리쳤다. 남자는 계속 걸었다. 아저씨,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그제서야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금발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돌려주러 온 줄 알았던 그는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갑이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내밀었다. 네, 방금 떨어뜨리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뒷주머니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아, 정말이네. 고마워. 그는 지갑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져갔을 텐데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이 뭐니?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민지, 몇 살이니 마마? 12살이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학교 다니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천중학교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믿기 힘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너희 부모님은? 그가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민지는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김재호 김서연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민지의 어깨를 붙잡았다. 혹시 너희 집에 연락할 수 있을까? 너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유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민지야, 우리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남자는 급히 명함을 꺼냈다. 내 이름은 박현우라고 해. 이건 내 명함이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연락해주면 고맙겠다.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박현우 태강그룹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태강그룹은 한국의 10대 재벌 중 하나로 반도체부터 호텔, 쇼핑몰까지 소유한 거대 기업이었다. 네.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꼭 연락해. 약속해 줄래?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정직한 행동이 그 부자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사건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솟아올랐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유나는 명함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진짜 대박이다. 이 사람 진짜 태강그룹 회장 맞아? 엄마한테 얘기해야 해,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아빠, 엄마랑 상의해볼게. 지하철이 금청우역에 도착했다. 민지는 내리며 마지막으로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딸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학교는 어땠어?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비밀을 숨긴 적이 없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민지의 표정을 보고 칼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니? 민지는 지갑을 주운 일부터 박현우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 사람이 너에게 준 명함은?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서연은 명함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괜찮아, 엄마?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명함을 내려놓고 딸을 꼭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날 밤 재호가 퇴근하자 서연은 남편을 방으로 불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늘 어디 가세요? 민지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어디 좀 갈 거야. 재호가 대답했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민지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모님을 신뢰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민지의 가슴이 뛰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태강그룹 본사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르는 듯한 유리탑이었다. 서울의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건물 앞에 서자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재호와 서연도 긴장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재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저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려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우아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재호님 가족분들이신가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디지털 패널에 50이라는 숫자가 눌렸다. 건물 최상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낡은 옷과 신발을 의식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려 했지만 민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밀어냈다. 괜찮아요, 엄마. 서연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기억해. 50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온통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공간,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정영, 그리고 방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테이블, 그 끝에는 박현우가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더욱 무게감 있는 분위기였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다. 앉으시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민지는 불안한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어제 있었던 일로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박현우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갑 분실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12년 전 어떤 여성과 짧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 우리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제 어린 시절 실수로 인해 저는 제 딸을 찾기 위한 조용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사설 탐정이 12년 전 입양된 여자아이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 아이의 입양 부모 이름이 김재호와 김서연이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8살 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저희가 민지를 입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이것은 DNA 검사를 위한 요청서입니다. 제가 민지의 아버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만약 제가 맞다면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민지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2년 동안 그녀를 사랑으로 키워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삶에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재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호가 마침내 말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버튼을 눌렀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지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제가 민지의 아버지가 맞다면 저는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소유한 것입니다. 넓고 좋은 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김재호 씨, 제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연 씨도 원하신다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그녀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종류였다. 그녀의 가족이 살던 낡은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다. 우리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선이 아닙니다. 만약 민지가 제 딸이라면 이것은 제가 12년 동안 하지 못한 부성애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딸이 보여준 정직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훔쳤다. 우리가 민지를 입양했을 때 그녀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젊은 부부였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만 들었죠. 박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때 겨우 25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지의 어머니는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관계를 반대했고 저 역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좋은 가정에 보내기로 결정했죠. 민지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 그들은 그녀를 포기했을까? 왜 지금에서야 그녀를 찾는 것일까? 제 생물학적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민지가 조용히 물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이 대화에 참여한 순간이었다. 박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그녀는 언제나 강한 아이였다. DNA 검사를 해도 괜찮아요. 그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재호와 서연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지의 성숙함에 항상 놀라곤 했다. 확실해?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지는 우리의 딸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숙여 존중을 표했다. 물론입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동안 민지의 가족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학교에서도 민지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왜 지금에서야 그녀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민지야, 괜찮니? 유나가 점심시간에 물었다. 요즘 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민지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냥 좀 피곤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개인적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다. 사흘 후 박현우는 그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검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아직 저도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잠시 읽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결과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양성입니다. 박현우 씨가 민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박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지가 물었다. 박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와 너의 부모님이 결정할 일이야. 내가 약속했듯이 나는 너희 가족을 방해하거나 분열시키고 싶지 않아. 다만 너의 삶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면 해. 재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 순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들은 민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지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이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부모입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정직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 그녀는 이 모든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봄이 서울에 찾아왔다.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4월, 민지의 가족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40층 높이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18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전망, 최신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주방. 그것은 마치 꿈 같았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창문 앞에 서서 물었다. 서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재호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그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너무 과한 것 같아.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해요. 박현우는 그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처음 몇 주 동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강남의 하늘중학교는 그녀가 다니던 금천중학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학생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최신 전자기기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들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고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경쟁하듯 말했다. 첫날 민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 친구가 우리 반에 왔어요. 김민지 학생이에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민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여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 어디 살아? 정혜은이라는 여학생이 물었다. 타워 팰리스요. 민지가 대답했다. 여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진짜?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세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재호는 이제 태강건설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현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구나. 예은이 말했다. 우리 반에 있는 대부분 애들은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변호사 자녀들이야. 너도 곧 적응할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자 서연은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민지야. 너는 언제나 내 자신일 뿐이야. 부자든 가난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날 저녁 박현우가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재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박현우는 민지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우아하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그가 말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하더군.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나를 아직도 박 회장님이라고 부를 거니? 민지는 당황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호와 서연도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네가 편한 대로 부르면 돼, 박현우가 마침내 말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민지는 새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녀는 박현우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태강그룹은 반도체, 건설, 호텔, 쇼핑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의 개인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민지는 그의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눈의 모양, 입술의 곡선, 턱선. 그녀는 정말 그의 딸일까? 다음 날 학교에서 민지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그녀 옆에 앉았다. 안녕, 나는 최수아야. 그녀가 말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 강남은 처음이지? 수아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전에는 금천구에 살았어. 수아는 놀라워하지 않았다. 난 원래 노원구 출신이야.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신 후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 처음에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 민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수아는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았다. 너무 다른 세계 같지 않아? 민지가 물었다. 수아는 웃었다. 맞아.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사람이야. 그저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날부터 민지와 수아는 친구가 되었다. 수아는 민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고 민지는 처음으로 이 새로운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지의 가족은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다. 재호는 태강건설에서의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서연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등록했고 주변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박현우는 점점 더 자주 그들을 방문했다. 그는 항상 존중과 배려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재호와 서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민지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시켜 나갔다. 어느 주말 박현우는 민지에게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니?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민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재호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토요일 아침 박현우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직접 차를 운전했다. 고급 세단 안에서 민지는 어색함을 느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자라난 곳이야. 박현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달린 후 그들은 아름다운 산자락에 위치한 전통 한옥에 도착했다. 그곳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이 내 할아버지의 집이었어. 박현우가 설명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름마다 이곳에서 지냈지. 그들은 한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연못에는 인거가 유영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태강그룹의 창업자셨어. 박현우가 말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어.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건설 회사를 세우셨지. 그분은 항상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를 강조하셨어.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저를 포기하셨어요? 박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젊고 미숙했어. 그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셨고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12년 동안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그리고 마침내 너를 찾았을 때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어.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다. 제 생물학적 어머니는요? 그녀가 물었다. 채윤아,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 그녀도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어. 언젠가 그녀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도 만나보고 싶었다. 그들은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민지와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의 12년을 놓쳤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네 곁에 있고 싶어. 물론 김재호 씨와 김서연 씨는 너의 부모님이야. 그분들이 너를 키우셨고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나는 그저 너의 또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현우를 위한 공간도 있을 것 같았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현우 삼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박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한옥 안의 낮은 식탁에 앉아 그들은 전통 한식을 즐겼다. 박현우는 민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 사업을 배우던 과정,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 민지는 처음으로 그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부자이거나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현우 삼촌, 그녀가 말했다. 저도 삼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교 생활,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현우는 진심으로 경청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그리고 이제는 현우 삼촌이라는 새로운 존재까지. 이 모든 변화가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재호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땠어?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었어요. 현우 삼촌이 자기 할아버지 집을 보여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옥이었어요. 현우 삼촌이라는 말에 재호와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좋았겠구나, 재호가 말했다. 저녁은 먹었니? 네, 맛있는 한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딸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그날의 경험을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혼란스럽지만 희망적인 감정,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현우 삼촌을 향한 새로운 감정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넓어진 것 같다. 어쩌면 나는 행운아일지도 모른다. 3명의 부모님을 가진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새 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다. 수아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생겼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 그녀가 박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갈 거야? 방학 마지막 날 수아가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모르겠어. 특별한 계획은 없어. 사실 박현우는 그들 가족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지만 재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박현우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왜 거절하려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민지에게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아파트, 직장, 이제 휴가까지.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하지 않아. 당신은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군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민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을. 민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했다.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직접 말했다. 아빠, 저는 제주도에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가지 않아도 돼요. 재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성숙함이 그를 놀라게 했다. 정말 가고 싶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우 삼촌도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족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박현우는 그들을 위해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묵기보다는 별도의 숙소를 잡았다. 그는 그들의 가족 시간을 존중했다. 제주도에서의 나날은 마법 같았다. 그들은 한라산을 등반하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수영을 즐겼으며 제주의 전통 문화를 경험했다. 재호와 박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민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리조트의 바비큐 파티에서 민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두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재호가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박현우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재호의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존중했다. 서연은 민지의 옆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기 좋네.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 부모가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제주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박 회장님,
한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박현우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시선이 민지와 그녀의 가족에게로 향했다. 아, 이분들은? 그가 물었다. 박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내 가족 친구들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민지는 상처를 받았다. 가족 친구들이라니. 그녀는 그의 딸이었다. 그리고 재호와 서연은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재호는 불편해 보였다. 호텔로 돌아온 후 민지는 마침내 감정을 터뜨렸다. 왜 저희를 가족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녀가 박현우에게 물었다. 저는 삼촌의 딸이잖아요. 박현우는 당황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민지야. 사업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내 개인적인 일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럼 저는 삼촌의 비밀인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아니, 박현우가 서둘러 대답했다. 결코 그렇지 않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단지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갔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다. 서연이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니,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현우 삼촌이 저를 진짜로 인정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숨기고 있어요. 서연은 딸을 포옹했다. 그는 단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12년 동안 너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너에게 이 모든 상황이 어렵듯이 그에게도 어려운 거야.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분위기는 어색했다. 박현우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먼저 출발했다. 그는 급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만 민지는 그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지는 며칠 동안 박현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아파트에 찾아왔다. 박현우가 아닌 한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 씨, 김서연 씨. 그녀가 인사했다. 저는 박현우의 어머니 윤미숙입니다. 민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다. 윤미숙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있었다. 우리 손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현우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민지는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윤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예쁘구나. 내 아들을 닮았어. 그녀는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네 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거란다. 이제 네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민지는 감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윤미숙은 재호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재호와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저희는 재호가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그저 민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윤미숙이 말했다. 그리고 두 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날 저녁 윤미숙은 그들에게 박현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어떻게 12년 동안 민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아이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았어요. 윤미숙이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죠. 현우는 항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요. 민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우 삼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삼촌은 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윤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히 너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문제이기도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곧 용기를 낼 거야. 다음 날 박현우가 직접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태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야.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내 딸로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어. 물론 네가 원한다면. 민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큰 결정이었다. 그녀의 정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의 생활도 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볼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 박현우가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존중할게. 민지는 이 문제로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녀는 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내가 사실은 태강그룹 회장의 딸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진짜야? 박현우 회장의 딸이라고? 민지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정하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냐고.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놀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여전히 너일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애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할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마도 수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네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 너는 내 친구니까. 민지는 수아의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금요일 저녁 민지는 가족과 함께 태강그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할머니가 준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다. 재호와 서연도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었다. 행사장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대연 회장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다. 박현우는 무대 위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태강그룹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잠시 멈추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12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제 어린 딸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최근에 저는 기적적으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 아내 술렁임이 일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제 딸 김민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그녀의 부모님, 김재호 씨와 김서연 씨도 함께요. 모든 시선이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향했다. 민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재호와 서연도 그녀 옆에 섰다. 박현우가 계속 말했다. 제 딸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요. 그녀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며 저는 이제부터 그녀의 삶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녀의 훌륭한 부모님과 함께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민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 삼촌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대부분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지만 일부는 호기심과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는 새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재호는 박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박현우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네요. 조금 특별한 형태지만. 민지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녀의 가족은 특별했다. 3명의 부모,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사랑.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가을이 서울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민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박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후 학교에서의 그녀의 위치도 변했다. 이전에 그녀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특별하게 대했다. 이게 다 가짜야. 민지가 수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지위를 좋아하는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지금 느끼는 게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진짜 너를 보게 될 거야. 민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예은과 같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거야. 너도 올래? 예은이 물었다. 네 아버지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다. 미안해.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려고 했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민지와 친해지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가정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박현우는 점점 더 민지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교육, 미래 계획, 심지어 취미 활동에까지 의견을 제시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제안했다. 음악은 지적 발달에 좋아. 민지는 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는 이미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박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태권도는 훌륭한 운동이야.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발생했다. 박현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리고 재호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어느 날 민지는 아버지의 방에서 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우울해 보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재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민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정말로요. 요즘 아빠가 슬퍼 보여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네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너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고 나는 그곳에 맞지 않아.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저는 절대로 멀어지지 않아요. 아빠는 제 아버지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박현우 씨는 너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어. 좋은 교육, 기회, 네가 꿈꾸는 모든 것.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저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재호는 딸을 꼭 안았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새 부모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박현우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무슨 일이니, 민지야? 박현우가 물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 삼촌, 저는 삼촌이 제 삶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은 삼촌이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그랬니? 미안해. 삼촌은 좋은 의도로 그러시는 거 알아요. 민지가 계속했다. 하지만 아빠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유일한 아버지고요. 박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너무 성급했어. 12년의 공백을 한순간에 메우려고 했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야, 나는 김재호 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는 네 아버지야. 항상 그럴 거야. 나는 그저 너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이 상황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박현우는 웃었다. 네가 정말 어른스럽구나. 나보다 더.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현우는 민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다. 나는 네가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민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삼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박현우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민지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재호와 서연의 결정을 존중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과 먼저 상의했다. 재호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태강건설에서 자신의 역할에 더욱 집중했고 그의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현우는 종종 그의 조언을 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과 신뢰가 자라났다. 서연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족이 분열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조금씩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 소란이 가라앉자 학생들은 점차 민지를 그저 또 다른 학생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배경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예은이 민지에게 쪽지를 건넸다. 이번 수학 시험 답 좀 알려줘. 네가 잘하잖아.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수학을 잘했지만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 안 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부정행위야. 예은은 눈을 굴렸다. 별거 아니잖아. 우리 친구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친구라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야. 예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래, 역시 너 같은 애들은 잘난 척하기만 하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잊지 마. 내 아버지는 태강그룹과 사업관계가 있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민지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 말해봐. 내 아버지는 정직을 중요시해. 세 분 모두 다. 예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암시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아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예은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 민지야. 예은이는 복수심이 강해.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로 태강그룹과 사업관계가 있어. 정 부회장이잖아. 민지는 놀랐다. 정 부회장? 현우 삼촌의 오른팔이라는 그 사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은이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민지는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지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공어리며 그녀를 가리켰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수에게 물었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학교 익명 게시판에 글이 있었다. 김민지는 가짜다. 그녀는 사실 입양됐고 박현우 회장의 딸이 아니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다. 그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민지는 숨이 막혔다. 글 아래에는 그녀의 입양 서류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민지야. 이건 예은이 짓이 분명해. 민지는 교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칸막이 안에 숨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입양됐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되고 그것도 악의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박현우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곧 학교로 갈게. 정 부회장에게도 연락할 거야. 30분 후 박현우가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교장실로 직행했고 곧이어 정 부회장도 학교에 도착했다. 민지와 예은은 둘 다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실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 부회장님, 당신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학교 서버 로그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정 부회장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예은아, 이게 사실이니? 예은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컴퓨터를 몰래 사용해
민지의 입양 기록을 찾아냈던 것이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예은이 변명했다. 모두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입니다. 민지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 역시 그녀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정 부회장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예은아, 넌 큰 잘못을 저질렀어. 박 회장님과 민지에게 사과해. 예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학교 측은 예은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정 부회장은 그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학교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즉시 삭제하고 전교생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민지의 가족은 함께 모였다. 박현우도 자리를 함께 했다. 괜찮니 민지야?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괜찮아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니 오히려 편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재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민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박현우도 동의했다. 네가 보여준 용기가 자랑스러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넌 강하게 버텼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세 분 모두에게서 강함을 배웠어요. 아빠의 성실함, 엄마의 따뜻함, 그리고 현우 삼촌의 결단력.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사건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정직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한다는 것. 그녀는 할머니가 준 책을 펼쳤다. 정직은 가장 큰 부자의 길. 그 말은 이제 그녀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진정한 부는 그녀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지는 예상과 달리 많은 친구들의 지지를 받았다. 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용기 있었어 민지야, 한 여학생이 말했다. 우리 모두 예은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민지는 감사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이곳에서도 진정한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2년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키는 10cm 이상 자랐고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은 그녀의 내면이었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후 학교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강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에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수아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몇몇 진정한 친구들도 생겼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재호는 태강건설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승진했고 서연은 요리 블로그를 시작해 꽤 인기를 얻고 있었다. 박현우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민지와 함께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한강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학교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학생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본 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야! 민지가 소리쳤다. 그거 내 지갑 아니지? 남학생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지보다 어려 보였다. 아마도 초등학생일 것이다. 그래서 뭐? 그가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주인도 모르는데 어때? 민지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건 도둑질이야. 지갑을 돌려줘야 해. 남학생은 웃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런 부자 동네에서 지갑 하나쯤 잃어버리면 뭐 어때? 민지는 그의 말에 주목했다. 그의 옷은 낡았고 신발은 닳아 있었다. 그는 이 동네 아이가 아니었다. 네, 이름은 김민지야. 그녀가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가난했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어. 남학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민지, 그 유명한 박현우 회장의 딸?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선택하는 거야. 그 지갑을 가져가면 넌 도둑이 돼.
하지만 돌려주면 넌 정직한 사람이 돼. 남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다. 어차피 돈도 별로 없어 보여.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함께 주인을 찾아보자. 그들은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했다. 지갑의 주인은 이 근처 카페의 직원이었다. 내가 혼자 갈게, 남학생이 말했다. 너는 가도 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자. 내가 보증할게. 그들은 함께 카페로 향했다. 직원은 지갑을 받고 기뻐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아저씨, 대신 이 친구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가 지갑을 발견했거든요. 카페 직원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남학생에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대접했다. 고마워, 남학생이 민지에게 말했다. 내온 생각보다 괜찮은 애네. 민지는 웃었다. 내 이름이 뭐야며 정구, 그가 대답했다. 이정우. 전구야, 여기 근처 살아? 정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금천구에서 왔어.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민지의 눈이 빛났다. 금천구? 나도 예전에 거기 살았어.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우는 금천중학교 1학년이었고 민지가 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2개의 일을 하며 그를 키웠다. 너 혹시 태권도 좋아해? 민지가 물었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응, 나 태권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해서.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전구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내가 일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가. 우리 아버지가 가르치시거든. 같이 가볼래?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근데 난 너랑 달라. 난 강남 애들처럼 비싼 옷도 없고. 민지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 그냥 네가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만 중요해.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가볼게.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민지는 주말에 그를 태권도 학원으로 초대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부모님에게 전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호와 서연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고 박현우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지지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박현우가 말했다. 어쩌면 이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그 말이 민지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주말이 되자 정우는 약속대로 태권도 학원에 나타났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재호의 따뜻한 환영에 곧 편안해졌다. 재호는 직접 그를 가르쳤고 민지는 그의 파트너가 되어 기본 동작을 연습했다. 너 재능 있는데? 수업이 끝난 후 민지가 말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 민지는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의 집은 그녀가 예전에 살던 동네와 비슷했다. 낡은 아파트, 좁은 골목,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그녀는 갑자기 향수를 느꼈다. 다음 주에도 올래? 그녀가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근데 학원비는 걱정하지 마, 민지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셔. 그것은 반쯤은 진실이었다. 재호는 가끔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가 자신의 용돈으로 정우의 학원비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정우는 매주 태권도 수업에 참석했고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재호의 수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켰다. 민지는 그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박현우가 민지에게 물었다. 그 친구 전구에 대해 더 말해줄래? 재호 씨가 그 아이에 대해 좋게 말하더라. 민지는 전구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박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지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구나.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자질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같은 아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박현우가 제안했다.
태강그룹 재단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민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박현우가 대답했다. 너의 아이디어야. 어떤 프로그램이면 좋을지 생각해봐. 민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다. 그녀는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정직한 행동, 정직한 미래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프로그램의 개요를 작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멘토링, 그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 아이디어를 박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감명받은 표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읽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민지야.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가 도울게. 그들은 함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박현우는 태강그룹 재단의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민지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지원 내용을 구상했다. 몇 주 후 민지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태강그룹 재단은 정직한 행동, 정직한 미래 장학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을 보여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장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비 지원, 멘토링,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받게 될 것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전구가 선정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식을 들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지야, 그가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는 웃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 프로그램 발표. 행사에서 민지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지갑을 주워 박현우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정직한 행동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설명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행동이 언제나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다. 재호, 서연, 그리고 박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은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김민지 양, 이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인생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부모님들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저녁, 민지의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민지의 성공을 축하했다.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서연이 말했다. 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분은 항상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 박현우는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민지에게,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이 놀라운 여정에게.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다. 내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정우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고 있다. 3명의 훌륭한 부모님, 좋은 교육, 그리고 많은 기회들. 하지만 그것은 책임감도 함께 가져온다. 나는 이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정직이라는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하면 놀랍다. 그날 지갑을 주운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배운 가치를 실천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이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 민지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년 후 민지는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다. 그녀의 정직한 행동, 정직한 미래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우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졸업생이 되어 서울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했다. 민지는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학생회장이 되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지야, 오늘 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거지? 아침 식사 중에 박현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삼촌. 제가 준비한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제안인데?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들이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서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구나. 민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냥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학교로 향하는 길에 민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5년 전 그녀는 가난한 집의 평범한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했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한 민지는 수아와 함께 교실로 향했다. 수아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오늘 이사회 회의에서 제안할 프로젝트에 대해 더 얘기해줘, 수아가 말했다. 민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장학생들이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이 있었다와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 수아가 감탄했다. 네가 전구를 처음 도왔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놀라워.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이사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민지 선배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니? 저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1학년이에요. 선배님의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니?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제 동생이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선발 과정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정직과 성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민지가 설명했다. 네 동생은 어떤 아이니? 진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하지만 우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공정하게 심사할게.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야.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찾고 있어. 진호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 동생은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날 오후 민지는 태강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고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박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박현우는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재호와 서연도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새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박현우가 말했다. 서연이 봉투를 건넸다. 이것을 열어봐. 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뉴욕에 있는 유명 대학의 여름 프로그램 초청장이 들어있었다. 청소년 리더십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이게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재호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젊은 변화 창조자들을 모으는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세 분 모두. 이건 네가 이룬 성과야. 박현우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그날 저녁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뉴욕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나누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한강변을 걷기로 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강물은 저녁 노을을 반사하며 빛났다. 그때 그녀는 한 소년이 벤치에 앉아있는 관광객의 가방을 노리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주위를 살피더니 관광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지는 재빨리 다가갔다. 하지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년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는 아마 10살 정도로 보였다. 네가 뭔데? 그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한때 내 나이였어. 그리고 나도 선택을 해야 했지.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어. 소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지갑을 주워 돌려주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소년은 조용히 경청했다. 지금 네가 하려는 선택은 네 인생을 정의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한 번의 나쁜 선택이 내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한 번의 좋은 선택은 빛을 가져올 수 있지.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때 관광객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기요. 소년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 가방이 열려 있어요. 조심하세요. 관광객은 놀라서 가방을 확인했다. 정말로 지퍼가 약간 열려 있었다. 고마워 꼬마야. 그가 영어로 말했다. 소년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그에게 윙크를 했다. 어디 사니? 그녀가 물었다. 소년은 근처 동네를 가리켰다. 저기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학교는 어디 다녀? 중앙초등학교요. 민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네 엄마한테 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줄게. 네가 방금 보여준 정직함은 정확히 우리가 찾는 자질이야. 소년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자, 정말요? 정말이야. 민지가 말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 내 인생이 그랬고 네 인생도 그럴 수 있어. 소년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방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뉴욕 프로그램, 대학 진학,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강한 가치관과 그녀를 지지하는 3명의 부모님이 있었다.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아직 안 자니? 서연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서연은 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있고 현우, 삼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서연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건 운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거야. 네 정직함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하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민지의 가족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재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서연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박현우는 주말마다 그랬듯이 그들과 함께했다. 오늘 계획 있니? 박현우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구가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세션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맞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박현우가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민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새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다. 재호의 성실함, 서연의 따뜻함, 그리고 박현우의 비전. 그녀는 이 3가지 특성을 모두 물려받았다. 저도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조금 특별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서울의 아침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민지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었다. 정직이